성가모고는 한마디로 이제 불황화 강제 수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황화 강제 수용소. 불황화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불황화?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쳐보니까 불황화, 부모나 보호자의 곁을 떠나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라고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황아니까 아이죠. 그럼 불황인이라고 하면은 이 불황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뭐 성인 포함한 게 다 불황인이겠죠. 일제 시대부터 불황아에 대한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1912년 경찰 처벌 규칙 때부터 불황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고 1923년 조선 감화령이라는 규칙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강제 수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주 대대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산발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조선인들이 조선 감화령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을 좀 많이 수용하라고 오히려 조선인들이 총독부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감화라는 거의 뜻을 보니까 정신적 또는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 마음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감화령의 뜻 그대로 하자면 불량한 아이들,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범죄에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미리 다 잡아다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감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때부터 사실은 불량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불황아라는 아이는 그냥 단순히 집이 없어서 떠도는 아이가 아니라 이 당시에 쓰는 불황아라는 용어에는 불량 아이라는 그 굉장히 혐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아는 단순히 거리 집이 없는 아이네 그게 아니고 예비적인 범죄자 혹은 멀쩡한 아이들을 가면시킬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고 범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편견이 있는 단어가 불황아거든요. 불황아.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불황아라는 단어가. 더군다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1930년부터 유전학하고 우생학 같은 게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황아라는 표현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가정적인 문제, 빈곤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불량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량아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거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불황아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래서 정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불황아라는 표현은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황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2011년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온 다음부터는 불황인에 대한 표현을 안 쓰고 노숙인으로 더 통일을 시켰어요. 노숙인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노숙인이라는 단어. 노숙이라는 단어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97년도 IMF 이후부터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불황인이었어요. 불황인. 근데 IMF 이후에 노숙자가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바꿨어요. 이 기준을 바꾼 게 아니라 대상을 분류를 합니다. 노숙인은 지금 집이 없어서 거처가 없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노숙인에는 혐오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단순히 힘들어서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황인은 위험한 사람들이죠. 위험한 사람들. 그 두 가지 용어가 9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2011년에 가갖고 불황인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에서 아예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그 불황아 수용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년도에 들어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황아 강제 수용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0년대부터 이제 뭐가 시작하죠? 그 전시체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하잖아요. 태평양 전쟁. 그래서 불황아나 그런 아이들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군에 보내는 거죠.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전쟁 보급의 수단으로 수용소들을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1940년 5월 30일에 경기도지사로 스스카와라는 인물이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자기 부임의 제1 목표로 세운 게 불황아 일소였거든요. 불황아를 일소가 뭐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린다는 거는 뭐
뭡니까? 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게 총독부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조선사회사업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민간단체. 그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민간단체가 1941년 10월 달에 성감도 전체를 매수를 합니다. 성감도가 지금은 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산. 그러니까 성감도입니다. 옆에 대부도도 있고, 나중에 성감도에서 아동들이 탈출을 할 때 대부도로도 많이 넘어가고, 탈출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수용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나갈 길이 없잖아요. 섬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성감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성감 학원, 말이 학원이죠. 이 수용소를 짓는 게 42년도고, 이 보이는 사진이 42년도에 이제 수용되는 아동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죠.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조선인이 찍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찍은 거고, 이 사진을 기증한 사람이 이하라 히로미츠라는 분입니다. 이하라 히로미츠는 어떤 분이냐면은 성감학원 부원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8살 때 성감학원을 직접 경험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나 봐요. 왜냐면 그 당시 다음에 돌아와서도 거의 뭐 항상 성감도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본인이 당한 건 아니지만 본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1980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본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아버지와 자기 조국의 죄를 자기가 대신 뭐 용서를 빌겠다 그러시면서 계속 성감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의 성감학원에 대해서 알린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이하라 히로미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개인들은 꽤 있습니다. 정부하고 많이 다르게. 근데 이분이 89년도에 쓴 소설이 성감도라는, 저는 성감도가 우리나라 책 제목도 성감도거든요. 여기 제가 이 책을 오늘 하기 전에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안 팔아. 다 절판, 품절, 중고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구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 봤을 건데, 근데 제목이 성감도길래 난 이게 우리나라 제목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일본 원서도 성감도더라고요.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일제시대 성감도의 모습이 알려진 거죠. 이건 제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감도 학원에서는 주로 강제 노역 같은 것도 많이 시켰고, 폭력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당시부터 이미 애들이 많이 섬에서 탈출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육한 거를 보면은 여기 앞에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 군복 비슷하게 입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이 황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마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아마 전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됐죠.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46년 2월 달에 미군정이 성감학원을 경기도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감학원이 경기도가 아니고 원래 이 전까지는 경성부 쪽이었는데 경성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도부터 성감학원의 책임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82년도에 없어지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면 성감학원에 대해서 일제가 만들었잖아요. 42년도에. 근데 일제가 운영한 거는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그리고 그 이후 82년도까지는 다 우리나라가 한 거고 경기도가 운영한 거예요. 경기도가.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 성감학원에 대한 조사가 막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흔쾌히 시작을 했고, 근데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려요. 어느 순간 경기도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글 쓴 분은 왜 멈췄냐고 보니까 경기도도 성감학원에서 잘 몰랐던 거야. 이게 일제의 잔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제가 운영한 건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 운영한 거지.
그러니까 82년도까지 경기도지사들은 다 성감학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기에 공무원도 다 파견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얘기했죠. 그런데 그 해방 이후에도 그 성감학원을 비롯해서 이런 불황화 시설들을 계속 유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만주라든가 일본 각지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돼요. 25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수 아닙니까? 그리고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국민의 반이 다 피난민이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고아들, 난민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봤을 때 불황아들 천국이죠, 진짜. 다 불황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봤어요. 당시에 경향신문 같은 거 보면은 불황아들을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 또 무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아주 공포적인 존재들로 불황아들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56년도에 불황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발표하죠. 이 내용이 불황아 1소 정책이에요. 불황아를 다 없애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제1과제는 지금 사회에 가득한 만연한 이 불황아들 해결하는 게 제일 원칙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충실하게 실행한 곳이 서울시립아동보호소입니다. 제가 성감학원 조사하면서 보니까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정말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왜냐면은 이 아이들을 다 유괴한 게 경찰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다 이렇게 주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뭐 보통 영화들 보면은 깡패들, 조폭들이 납치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감학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할당량을 주고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경찰들,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고 막 말을 해도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리 집 어디요 얘기해도 소용없어.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까 불황아의 정의가 부모가 없는 무연고자들이거든요, 기본이. 근데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니까요. 있어도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한윤정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다가 터진 게 60년도에 4.19입니다. 4.19. 우리가 4.19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4.19를 주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주도한 세력들. 처음에. 보통 학생 얘기하잖아요, 학생 얘기한다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맞아요. 학생들이 주도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학생 말고요. 거의 이 운동의 최소한 50%의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도시 하층민층이었어요. 보통 앞에서 말했던 불황아들이었어요. 불황아. 구두 닦기, 뭐 껌파리, 고학생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4.19 처음에 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하야한 이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4월 26일부터 질서 회복 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아까 말한 그 불황아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해 나갔습니다. 왜냐면 이거 참여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불황아 일소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우라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을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4.19 안에서도 이 학생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이 불황아라고 판명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4.19의 고귀한 희생을 이용해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4.19를 주도했는데 4.19 이후에 불황아에 대한 단속과 강화가 훨씬 더 심해져요. 이게 60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연도에 5.16이 일어나잖아요. 5.16. 근데 5.16이 일어났을 때 이 쿠데타 세력의 혁명 공약 제3장이 뭐냐면, 사망이 뭐냐면 사회의 부패와 구악의 일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악의 일소, 사회의 부패가 뭐냐면 불황아 일소거든요. 불황아 일소. 그래서 실제로 군사정권이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서서 불황아들이 다 없어졌다. 그거였거든요. 이 사회가 깨끗해졌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미군 주둔부대라든가 아니면 도시 쪽에 이 불황아들이 많은 게 체면을 굉장히 손상시킨다고 해서
불황화 일소 정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성감학원 피해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시대 때 이런 불황화 일소 정책 그때 대대적으로 단속할 때 잡혀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감학원 피해자분들의 그 증언들을 모아둔 게 이번에 나왔어요. 책으로요. 소년들의 섬이라는 책인데 이건 제가 다 봤습니다. 앞에 있죠. 여기 보면은 이때 잡혀간 분들 아동 때죠. 아동 때. 뭐 8살, 9살, 10살 막 그때 많잖아요. 그때 다 언제 잡혀가냐면은 박정희 정권에서 불황화 정책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강하게. 그때마다 잡혀가는 거예요. 왜? 정책을 필 때 그냥 피는 게 아니고 할당량을 줘요. 할당량. 몇 명 이상 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걸 채워 넣기 위해 갖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주 이유는 옷이 허름하거나 딱 봤을 때 불황화 같다. 본인 판단이지. 그럼 그 아이들을 다 나중에 성감도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내는 거죠.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 이 일들은 저 책을 보면 잘 알아요. 소년들의 섬 있죠? 그 책을 보십시오. 오늘 제 선생님께도 뭐 그때 얘기는 우리가 비중을 많이 줄이고 사실은 그 이후의 얘기, 지금의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잔혹합니다. 잔혹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며칠 동안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 이후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정권이 불황화 정책을 폈잖아요. 이걸 자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불황화 정책은 아동들이거든요. 나이가 많아봤자 20살이에요. 20살 되면 나와야 돼. 여긴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인들 대상으로 이런 거 안 했겠어요? 군사정권이? 당연히 하죠. 당연히. 특히 대표적인 게 전두환 정권 들어와갖고 1980년 8월 4일 날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그리고 개헌포고령 13호 3.5 계획 요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삼천교육대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삼천교육대. 근데 삼천교육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 규정에 따르면 그래요. 폭력범과 사회풍토 문란사범 소탕 이 명목입니다. 폭력범과 사회, 풍토, 문란사범, 소탕이 명목인데 물론 폭력배도 많이 잡아갔겠죠. 그런데 실제로 잡혔던 사람들을 싹 조사해보면 누구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불황인들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하거나 노동운동한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어떤 여성이냐면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아니면은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혹은 노숙자 그리고 성감학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게 하나 나와요. 지체장애자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 부적응자라는 게 내가 사회 부적응이 아니고 소위 정상인들이 봤을 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뭐 틱 환자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사람들을 다 삼천교육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성감학원과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성감학원에서 탈출을 했거나 성감학원을 빠져나왔거나 혹은 졸업을 했거나 그래서 성감학원이 어렸을 때의 나쁜 기억으로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기서 이미 어렸을 때 교육도 못 받았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그대로 삼천교육대 대상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 성감학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요.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삼천교육대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그럼 이게 또 그대로 일반 감옥 혹은 청송교도소 뭐 그런 데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반 이상은 다 수용소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과거사는요, 성감학원 어렸을 때 참 고생하셨네요. 참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냐면은 살 수가 없어요.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직업 얻으려고 하면은
성감학원 3,600대 이력이 있으니까 취직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갖고.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과거사가요.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일 왜 제가 들추려고 해? 그게 아니라 지금 살지 못한다니까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진정한 국가폭력이죠. 이거야말로 국가폭력. 한 개인들 물론 성감학원만 하더라도 실제로 막 폭력 때리고 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같은 원생이에요. 여기서 그 사장이라고 불렸던 그 최고 같은 학생 같은 피해자인데 군대에서도 군대 고참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때리는 같은 군사 고참이 때리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성감학원의 가장 큰 악이 그 때렸던 학생들이냐? 그거 아니죠. 그것도 가해자지만 더 큰 가해자는 진짜 가만히 한국사를 보면요. 국가예요, 국가. 이분들한테는 국가가 정말 폭력 집단이죠. 결국 82년도에 성감학원은 폐원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감학원이 82년도에 폐원되는데 그 폐원되는 게 막 비리가 발견돼서 여기 진짜 문제 있다. 사회적으로 막 들고 일어서 폐원된 게 아니고 운영이 힘들어서 폐원된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래서 민간한테 맡기려고 하다가 민간에서 맡은 사람이 없으니까 돈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폐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2년도에 폐원된 다음에도 성감학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몰랐다고요. 밝혀진 게 얼마 안 돼요. 한 2013년, 14년 들어와서야 조금씩 그 피해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증언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몰랐습니다. 전혀. 그래서 오늘은 이 성감학원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셨고 그걸 직접 탈출도 하시고 하지만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폭력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서 온갖 그런 경험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인현 선생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